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객관식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문제가 400점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않고 이 시험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실용 글쓰기는 내용의 변화, 유형의 변화, 그 다음 내용의 확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예전에 드렸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글쓰기 원리 및 과정이 좀 체계화돼서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쓰기 실제, 사고력, 응무, 윤리, 쓰기 윤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실용 글쓰기 핵심은 이 파트인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역과 이 영역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법도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이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 부탁을 받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재평가 등을 다루면서 제일 당황했던 게 왜 도대체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수많은 실용 글쓰기 수업이나 아니면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 의문은 못 풀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여러분들 절반 이상 출제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는가 그것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또 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제 협회에서 요구하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실용 글쓰기가 어떤 시험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수험생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실용 글쓰기가 어떤 시험인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왜 조금 이따 문법을 설명하냐면 출제도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문법이나 아니면 또 어휘, 어문규정. 그러면 실용 글쓰기에서 문법이나 어문규정이 출제가 되지 않냐? 출제됩니다. 그럼 공부해야 되지 않냐? 지나치게 거기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아니 무슨 실용 글쓰기는 실용 글쓰기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공무원 9급이나 9급처럼 맞춤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대다는 대 플러스 어는 대 이런 식의 수업 출제가 되지 않는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자, 쓰기는 앞으로 쓰기의 본질, 쓰기 능력의 구성, 쓰기 능력은요 지식과 기능과 태도에다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자, 태도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색깔이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문제로 보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들은 쓰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 중심 이런 이론들. 내가 이거 깊게 공부해야 돼? 아니요. 좀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개혁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제공 및 조정 등 쓰기 원리와 전략 등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출제가 돼요. 제가 한 20년 가르친 내용이에요. 대학생들에게.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다 저걸 다루고 있어요. 현재. 이 이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게 문제화를 하는 거죠. 자, 글쓰기의 본질과 이론. 자, 장르 이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화가 되냐. 자, 글쓰기 본질, 이론, 장르 이론 하면 여러분들 낯설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그걸 이제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게 모든 것은 자료에 정보가 있다. 신입사원 A의 글쓰기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A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만들 때 교원임용에서 예전에 출제했던 그런 관점이나 제가 출제했던 예전에 대학에서 출제했던 문제 그리고 또 제 경험을 넣어놨어요.
자, 신입사원 A는 H대학에서 교양문학 과목 리포트로 담당 교수의 칭찬을 받은 후부터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누구냐면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박사가 끝나고 용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양문학을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험입니다. 학생들이 방향을 잡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방향을 저희들 잡았더니 문학 작품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 등에 대한 수필을 작성하는 과제였다. 제가 중간고사 리포트로 제시한 과제예요. 자, 그다음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배경이 인물들의 삶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성찰이 뛰어나고 수필에 맞는, 그러니까 에세이에 맞는 표현 방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가 애들이 글 많이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글을 되게 칭찬을 했어요. 너무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 사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쓰는 글과 관련해서 어떤 적절한 시각적 자료, 그걸 너희들이 내용과 관련된 사진 넣어라 했는데 사진까지도 되게 그 글과 관련해서 매력적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에 입사해서 계속 팀장에게 보고서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얼마 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사 목적이나 조사 방법이 빠졌다고 다시 제출하는 소리를 들었다. 팀장은 A의 보고서는 보고서의 구성에서 벗어나고 표현 또한 주관적인 의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필을 쓸 때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보고서를 쓸 때에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셔야 되죠. 수필과 보고서 이 글의 유형에 따라서 자, 지금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대립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칭찬받았죠? 수필에 맞는 메시지에 대한 성찰, 또 수필에 맞는 표현 방법. 그런데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사 목적, 조사 방법, 그 다음에 구성, 표현 등이 이제 보고서에 맞지 않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읽어내셨는데요. 그쵸? 자, 글의 유형에 따라 글의 규범적 형식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조언. 글의 유형에 따라 글의 규범적 형식이나 내용이. 글의 주제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필자 자신을 독자에게 드러내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자, 글을 읽게 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예상 독자가 요구하는 요인을 분석해야 된다. 자, 어떤 조언이 적절할까요, 여러분? 이 학생은요, 수필에 맞게 잘 썼어요. 내용이나 형식이나 표현이. 근데 보고서는요, 이 보고서가 갖춰야 될 형식, 내용, 표현을 못했어요. 이거 결국 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 글의 유형, 즉 장르와 관련된 문제죠. 유형이 장르로 보죠. 그러면 벌써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죠. 뭐죠? 글의 유형에 따른 글의 규범적 형식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수필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 장르, 자,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것과 관련된 유형이나 장르를 물어보는 문제에 또 대할 겁니다. 또 다른 유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자,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문의 맥락이라고 합니다. 쓰기의 맥락. 쓰기와 관련된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필자가 존재하고 예상 독자가 존재하고 텍스트, 글이 존재하고 자, 목적에 따라서 텍스트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작문과제나 주제가 있고 이 요소들. 자, 이 요소들 교재도 다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이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괄호가 쳐서 서술형에도 출제가 될 것이고 방금 전에 문제처럼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형도 예상 독자도 여러분들이 이게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뭐의 키워드? 서술형의 키워드요. 아셨죠? 보통 20점짜리 문제에서 이제 출제되기 좋겠죠. 자, 내용 조직하기 한번 보죠.
예전 같으면 내용 조직하기는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됐을 건데, 자, 어쨌든 내용 조직하기 원리와 관련된 겁니다. 보기의 전개 방식. 글을 쓰는 과정에서 창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구성 원리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성 원리와 함께 내용 전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왜 어떻게 나왔다? 자, 내용의 전개 원리는 주어진 문제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보니까 이게 출제가 됐나 보네요. 자,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는 방법,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자, 서사 과정인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뭐 이런 건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자,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메이어 프레드인데요. 이거 보면 형도 우와 어렵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슬린 권투 유도 역도 선수의 코치는 운동선수의 특정한 무게를 유지하도록 당부한다. 코치들은 운동선수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몸의 수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표지 읽기입니다. 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지 읽기. 결과적으로. 이 부분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을 줄여서 몸무게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운동선수 코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극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극은 몸의 수분을 줄이는 것이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심장 혈관 기관을 손상시킨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 수분의 3%를 줄이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5%를 줄이면 열사병을 일으킨다. 더욱이 몸 수분의 7%를 줄이면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그리고 몸에서 10% 이상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몸의 수분을 줄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원인이죠. 이게 결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원인이고요. 이 내용들이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을 분석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문제한다 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 유형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내용 전개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뭘 체크해야 될까요? 원인과 결과에 의한 내용 조직 방법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죠? 이게 서술형으로 내면요. 이 글에 자, 구조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하고 그럼 뭐죠? 결과적으로 저 용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도 객관식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태도 관련된 문제예요.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쓰기 효능감. 여러분들이 당황하죠. 쓰기 효능감. 그런데 예전 기존 평가와 달라진 게 앞으로 개선된 평가는 자료 안에 정보가 있다. 자료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효능감.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효능감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효능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요구한다. 이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실용 글쓰기 평가의 개선된 유형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효능감.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개념인 자기 효능감을 글쓰기에 적용한 개념이다. 쓰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과정이나 영향에. 무엇이기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얘가 뭐냐? 쓰기 효능감은 자, 개념 나와 있죠. 쓰기 수행 능력과 관련한 필자의 자기 판단. 쓰기 능력에 관련한 자기 판단이에요. 남의 판단? 아니요. 자기 판단이에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필자의 자기 판단. 그리고 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자신의 신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효능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건가요? 글쎄요. 남이 만들어주나요? 여기서 읽어내셔야죠. 쓰기 효능감은 동료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이 효능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피드백.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자가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이 효능감을 가지면, 자, 영미야, 너 글을 잘 쓰는데 너 아주 나는 글 매력적으로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계획하기 이 부분만 좀 고치면 좋겠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조금씩 이제 쓰기 능력이 높아지죠. 그럼 효능감은 계속 올라가겠죠. 효능감을 가지면 쓰기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높아지고 쓰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며 그다음 적극적인 쓰기를 할 수 있다. 자, 쓰기 효능감의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어떤 쓰기 과정을 같이 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에서 또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 얻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쓰기 능력 수행에 대한 판단이고 또 쓰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쓰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쓰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 쓰기 효능감은 쓰기 능력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당근이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자, 쓰기 효능감은 이전에 쓰기 과제를 성공한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전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받았다.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요. 너 글 연락이 못 써.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봐요. 쓰기 효능감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동료들에 의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동료들과의 어떤 쓰기 과정에서요, 어떤 쓰기 능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전에 어떤 과제를 성공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자, 쓰기 효능감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은요, 쓰기 효능감을 올릴 수가 없어요. 자, 다 긍정적인, 그래서 쓰기 효능감은요, 긍정적인 자,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작업,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쓰기 효능감, 자기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믿음 등등을 형성하는 거죠. 효능감은 올라가는 거죠. 자, 쓰기 능력, 효능감은 쓰기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 등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고민이 되는데 쓰기 효능감, 동료가 쓰기를 통해 성공하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도 동료와의 활동을 통해서도 향상된다. 당연하죠. 쓰기 효능감은 동료나 주변의 피드백, 즉 긍정적인 격려나 칭찬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쓰기 효능감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죠. 쓰기 수행 능력과 관련한 자신의 판단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 실질적인 기능이나 전략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쓰기 효능감은 쓰기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 등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얘가 문제가 되는 오답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 신념이고 자기 판단이다. 자기 판단이고 자기 신념이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기능이나 전략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태도와 관련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기능, 전략이 아니라 태도와 관련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고쳐쓰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를 겪는 게 공문서 고쳐쓰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문서 고쳐쓰기는 여러분들 객관식 400점은요.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야 돼요. 한 370, 80점은 맞아야 되는데 충분하게 자료 분석만 가지고
자, 가능해요. 대신 여러분 공문서 작성은요. 공문서 작성은 또 따로 나와요. 공문서 고쳐 쓰기도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문서 작성은요. 뒤에 나와 있는 자, 국립국어원의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자, 고쳐 쓰기는 안 틀려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걸 설명하고 수업을 하겠지만 특강에서는 뭐 다룰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두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2010-002간 지정 관련 현황조사 추진계요. 자, 지금 다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12번입니다. 공문서를 수정하려고 할 때 수정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용, 형식, 뭐 표기 및 어법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동법에 의해 이 법에 따라 우리부 소관, 우리부가 맡은 소명하고 밝히고 주관 부서 및 조사 대상 기관, 주관 부서와 조사 대상 기관, 기일을 엄수하여 기일을 반드시 지켜. 자, 수정이 안 된 게 뭐예요? 얘죠. 밑과 와는 당연히 다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와는 두 개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일을 엄수하여는 날짜를 반드시 지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5의 수정 내용에서 한자 엄수는 수정이 되었으나 반드시 지킨다는 기일은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자, 공문서를 작성할 때 원칙 중에 하나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쉬운 말을 사용한다. 이게 항상 출제가 되는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언제나 출제돼요. 이런 걸 이 공문서 표기와 관련해서 자, 수저 관련한 수정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어떤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침표 없죠? 공문서 작성할 때 무조건 마지막 일에도 뭐죠?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공문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자어는 가급적으로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 외래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쪽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2009 1월 이후 했는데 자, 공문서에서는 이 월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자, 뭐죠? 1.25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1점 표기. 그러니까 이거 다 맞아요. 페이지 26에서 29 이러면 26에서 29쪽 뭐가 잘못됐죠? 이 페이지가 없어져야 되죠. 공문서는 다 뭐 어떻게 해요?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걸 틀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객관식은요. 난도를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여러분 객관식 50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요. 한 성취 최소한 40개 정도는 여러분이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5문제 정도는 난도 중간 정도 그다음 5문제 정도는 이제 좀 고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문제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3시간이라 공문서에서는 24시각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15시로 표기를 합니다. 자, 답은 4번.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쉬운 걸 제시했어요. 좀 더 쉬운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문 규정 및 문법입니다. 어문 규정 또는 문법은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부록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이 출제됩니다. 한두 문항 출제되고요. 근데 띄어쓰기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고요. 거의 의존명사하고 어미 구별이에요. 저 출제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발 얽매이지 마라. 제가 이 실용글 쓰기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분석한 다음에서 얻은 답은 뭐냐면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출제가 되지 않는데 공무원 시험처럼 계속 끝도 없이 어휘 및 어법 자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어휘 및 어법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 시험만의 특성이 있어요. 이 시험만에. 만약 공무원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국가공인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없어요. 이런 자료가. 그리고 막바로 자 발문 나오고 이렇게 선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이 시험은 주로 조금 내용이 어렵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 해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들, 삼, 의존명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열관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들이 의존명사일 때는 의존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띄죠.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관형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조사. 자, 아어개지고 합성동사의 선행요소 문장 끝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들.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복수임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세 복수 전미사.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 아니 왜 도대체 출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런 내용으로 저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도대체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너무나 배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 시험은요, 여러분, 이 시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에서는 자, 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선지가 나오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 그러면 아예 구체적인 이런 정보를 줍니다. 자, 보조사는 무조건 결합하죠. 앞에 있는 말과. 복수전미사는 결합해요. 전미사는 무조건 어근과 결합하죠. 보조사는 체험과 결합하죠. 뭐 체험뿐만 아니라 온갖 것에 다 결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얘는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 이 부분을 때려 맞춰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과, 배, 감들이 있다. 자, 들 3의 용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 사물을 나열할 때 같은 종류의 사물들이 더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의존 명사이므로 사과, 배, 감 띄고 들처럼 띄었어야 한다. 자, 자료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실용 글쓰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어마어마한 시간 들여서 어휘, 어법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다르면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서술형 보세요. 서술형을 보시면 문법은 자, 사회설 표기 여러분들에게 막바로 이게 객관식이나 아니면은 뭐죠? 서술형 나오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소리 현상은 산불, 군불처럼 음은 조건은 같아도 사회소리 현상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밤밥은 저녁 식사 이후에 늦게 먹는 밥은 밤밥으로 발음하고 밤을 넣어 지은 밥은 밤밥으로 발음한다. 이처럼 사회소리 현상의 개입 유무에 따라서 사회소리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죠. 따라서 음은 환경이 같아도 개입되는 경우가 다르고 또 개입 여부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이 현상에선 뚜렷한 규칙이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회소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만 딱 자료를 연결하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회소 현상에 대한 설명을 고려해서 기억, 니은 들어갈 말을 한 단어를 써라. 자, 의미가 없다. 보기에서 사이시오 표기가 잘못된 예를 세 가지 찾아 예를 참고해 작성할 것. 나루터. 자, 여러분이 주어진 자료 봐보세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대인서로 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만 가지고 해결되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에서 앞말이 몸으로 끝나고 뒷말이 첫소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고기, 배, 순 우리말이에요. 모음으로 끝났죠. 시옷 표기하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얘는 표기 자체가 된 소리예요. 그럼 얘는 시옷을 적으면 안 되죠. 표기 자체가 된 소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조개, 살, 순 우리말이에요. 얘들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뭐 넣어야 되죠? 시옷 넣어야 되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자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가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문법까지 어문교재 문법은 어떻게 나온가까지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객관식에서 다른 영역을 우리가 한번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